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엊그제였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3학년 6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이 강의를 3학년 6반은 목요일에 듣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3학년 7반 학생들은 금요일 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5월 4일에 드디어 등교 개학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5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실제 등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체가 다 등교할지 아니면 나눠서 등교할지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드디어 여러분들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다 이런 귀간지러운 이야기는 하기보다는 동아시아사 과목 아마 지금 명나라까지 왔어요. 상당히 이 많은 내용을 공부해왔고, 명나라, 중국이라는 한 역사만 공부한 것이 아니고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동시대의 여러 왕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지금껏 많이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 개학을 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또 바로 이어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얼굴을 대면하고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 정리하는 식으로 해볼 테니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고 간결하고 좀 확실하게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학습을 좀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명예 건국과 명예 역대 두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자 홍무제 주원장과 그리고 명예 전성기를 이끈 영락제에 대해서 공부해 왔죠. 그죠?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선만 그어봤는데, 명예 언제 건국되었냐면, 1368년에 건국되었죠. 누구에 의해서? 주원장이라고 하는 농민 출신의 정말 자수성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원장에 의해서 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있던 몽골 왕조, 원나라를 몰아내버리고 중국의 전통 한족 왕조인 이 명나라가 건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왕호명이 홍무제였죠. 홍무제. 자, 건국자 홍무제에 이어서 명예 전성기는 금방 왔다고 했죠. 이 홍무제의 아들이자 명예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 영락제 때 이때 명예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주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빈농 출신의 아들로 자수성가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의 최고 정점 자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각 지방에서 탐관 오리들의 이 탐악에 의해서 농민들의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신하들의 정점에 있었던 재상, 승상제를 폐지해버리고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데 집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향촌 자치를 실시하겠다고 이갑제라는 걸 실시했죠. 이갑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세금과 호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린 도책, 부역 황책이라고 하는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만든 사람이 이 홍무제 주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명왕조는 또 특이했던 게, 중국의 역대 모든 왕조가 황하강 일대, 화북 지역에서 시작한 왕조였지만 명만큼은 화북 지역이 아닌 창장강 이남, 강남 지방에서 시작해서 화북 일대를 장악한 왕조가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무제 때는 수도가 화북 일대가 아닌 창장강 이남, 강남 지역의 남경, 난징에서 시작을 했고, 수도를 오늘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옮긴 황제가 바로 영락제라고 했죠. 이 영락제는 원래는 차기 황희 계승자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수양대군처럼 어린 조카를 밀어내버리고 이 황제가 된 인물이라고 했죠. 또 왕자 시절, 정확히 말하면 황자 시절이죠.
우리 왕의 아들은 왕자고 황제의 아들은 황자예요. 황자 시절 때 몽골과 이 싸우면서 연전 연승을 이끌 정도로 상당히 무에 있어서 무적 능력이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능력을 바탕으로 조카를 밀어내버리고 황제가 된 이후에 몽골을 완전히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또다시 몽골의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영락제 시절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만리장성을 처음 지은 사람은 진시황이라고 했죠. 근데 진시황 때의 이 만리장성은 조금 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고 전부 다 토성으로 이루어졌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바로 이 명 때 완성이 된 거예요. 또 여기 선생님이 필기 안 했지만 수나라 때 건설되었던 대규모 사업 중에 대운하 있죠. 이 대운하 산업도 이 명대 다시 개보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운하 같은 것도 다시 재정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영락제는 이렇게 위신이 높아진 명의 위신과 또 명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슬람계 환관 출신인 정화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규모 항해단을 꾸려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명의 조공책봉 관계를 강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영락제라고 했습니다. 이 조공책봉 관계는 동아시아의 아주 특이한 국제 질서로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 황제가 천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과 일본 조그마한 수국들도 이론상으로는 전부 다 중국 황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으로 기준을 한다면 명이 이 조선에 지방관을 임명해 가지고 이론상으로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우리 한반도는 독립국이었죠. 하지만 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한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 또 이 거대한 국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중국 황제 앞에서 낮춰 들어가는 거죠. 낮춰 들어가서 조공품을 갖다 바치고 또 명의 선진문물을 받는 이 시스템을 조공책봉 관계라고 했어요. 이 조공책봉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킨 사업이 바로 정화의 항해 원정이었어요. 혹은 정화의 남해 원정이라고 해요. 남해 원정. 이렇게 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가 영락제였습니다. 지금 그럼 이 당시 중국 한족이 몽골이 세운 원황실을 북쪽으로 몰아내버리고 이 새로운 명나라를 세웠을 당시에 이 당시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북으로 쫓겨나갔던 몽골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총 이 줄을 그면서 한 3줄인가 4줄을 그면서 중국사, 그 다음에 유목민족의 역사, 그리고 한국 역사, 일본 역사, 베트남 역사를 했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줄을 거보고 이 중국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있는 또 이북 지역으로 쫓겨나간 몽골 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요 얘기는 선생님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 교과서 87페이지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페이지를 피시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몽골은 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있다가 결국 부패해지고 이 중국의 농민 반란군 중에 하나였던 주원장의 무리에게 쫓겨났죠.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살고 있던 초원지대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쫓겨났다고 해서 몽골이 우스워질 정도로 힘이 약해진 건 절대 아니에요.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가 그냥 강해진 것, 요 정도예요. 엄청 강했다가 강해진 것.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강하죠. 그리고 이 몽골을 북쪽으로 쫓아낸 명도 몽골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비록 몽골을 북쪽으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를 차지한 명 한족 왕조도 여전히 몽골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몽골 부족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몽골 부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원이라고 해요. 북원. 몽골 부족이에요. 몽골 부족.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몽골 부족은 우리가 부르는 몽골 부족은 아주 수많은 부족이 있었고 이 수많은 부족을 통일한 사람이 위대한 칸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이후에는 이 흩어졌던 여러 개로 분열됐던 몽골 부족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 주원장에 의해서 북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다시 분열되었어요. 근데 분열되었다고 해도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몽골 부족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족이 그 87페이지 지도에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라고. 오이라트부와 타타르부라고. 이게 이제 부자는 이제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족명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강성했던 몽골 부족 중에 두 부족을 써본 거예요. 자, 이들이 비록 예전에 이 징기스칸, 오고타이칸, 쿠빌라이 칸에 이으는 엄청나게 세계 동서를 아우르는 세계 제국의 명성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또 여전히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강성함을 보였어요. 그 강성함을 보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구분하지 않고 써볼게요. 바로 1449년에 토목보의 변과 1449년에 토목보의 변과 그리고 1550년에 경술의 변이라고 있어요. 1550년 경술의 변이라고 있어요. 꼭 100년 만에 일어났죠. 그죠? 이 토목보의 변은 쉽게 말하면 여전히 이 북쪽으로 쫓겨났지만 강성함을 유지하고 있던 이 몽골 부족이 이 중국 명나라와 싸웠던 일이에요. 싸웠다가 이 명나라 황제가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는 사건이 바로 이 토목보의 변이에요. 그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100년 만에 이 경술의 변이라고 일어나는데 영락제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옮겼다고 했죠. 이 베이징이 다시 몽골 부족에게 포위당했던 일이 바로 이 경술의 변이에요. 그만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이 몽골 부족은 북쪽으로 쫓겨나서 예전의 과거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괴롭힐 정도로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과시하고 있었다는 두 사건이 바로 토목보의 변과 경술의 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목민족 왕조는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명이 건국하고 몽골은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아직은 강성하지만 북쪽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상황이었냐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이것도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봐야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고려였어요. 고려가 918년에 세워져서 1392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918년에 세워져서 1392년에. 이때쯤은 어느 시기냐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말해보는 거예요. 원나라에서 중국 본토를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가 주원장인 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고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당시 고려에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뛰어난 인물. 바로 누구냐면 고려의 마지막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공민왕이 이 당시 통치자였어요. 공민왕이 이 당시 통치자였고, 공민왕은 우리 그 전에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한 40년 동안 싸우고 결국엔 패배했다고 했죠. 패배했지만 왕조 자체는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왕조 자체는 또 유지했지만 이 몽골 황실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는 시기가 바로 우리 고려의 마지막 시기인 원간섭기라고 했어요. 원간섭기. 당연히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과목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죠? 언제 이야기했냐면 1학년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1학년 한국사 시간에. 다시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왕조였냐면 고려 왕조였고, 고려. 그럼 이 시기에 고려 말에 마지막 개혁가가 바로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은 무엇을 했냐면, 공민왕 이전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무신정권 시대였어요. 무신정권. 그래서 이 당시 원나라의 공격을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몽골과의 항쟁을 한 40년 동안 지속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패배를 했고 그렇다고 왕조는 멸망하지 않았죠. 왕조는 유지되었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였어요. 이 원간섭기를 배격하고 우리만의 자주성을 되찾아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에요. 원나라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의 자주성을 되찾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공민왕이에요.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냐면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스스로 주인된 권리를 내세우겠다. 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럼 공민왕이 본인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었던 원나라 힘이 강했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약해졌기 때문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공민왕 때 처음 시행된 게 아니에요. 공민왕 이전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충렬왕, 충선왕, 충모강 뭐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선대 왕들도 반원 자주 정책을 꾸준히 시행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민왕 이전에 이 반원 자주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냐면 그 선대 왕들이, 공민왕 이전의 왕들이 못 나가지고 반원 자주 정책이 그 선대 왕들의 부족한 능력으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전에도 반원 자주 정책이 있었지만 원나라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이 공민왕 이전의 선대 왕들의 반원 자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공민왕 시절 때는 원나라 힘이 약해지는, 또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가는 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고려 전역에 퍼져 있었던 몽골 풍습을 전부 다 금지하고, 또 우리나라 일부 관료 중에서 이 원나라를 따르는 친원파 관리들은 원나라처럼 머리를 깎는 변발을 했었어요. 이 변발도 전부 다 금지를 하고, 또 원나라에게 이 공려, 공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이르러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이 원나라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Y, 왜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영어죠. 바로 중국이 원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중국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반원 자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중에서 이 공민왕이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원나라로부터 빼앗겼던 땅인 요 지역을 다시 되찾아와요. 요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쌍시옷으로 시작되는데,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쌍성총간부라고 기억하세요? 쌍성총간부. 요 지역이 원래는 우리 영토였는데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몽골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쌍성총간부 지역이 이 몽골에게 99년 동안 몽골에게 빼앗긴 상태였는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요 시기에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이 시행되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바로 몽골에게 99년 동안 빼앗겼던 이 쌍성총간부를 무력으로 수복해와요. 무력으로. 이때 쌍성총간부를 무력으로 수복할 때 도와준 인물이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이자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이에요. 이성계 많이 들어봤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인물이죠. 바로 이 쌍성총간부를 무력으로 수복할 때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공민왕에게 도움을 줘서 이 바로 쌍성총간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고, 이성계는 이때부터 고려 조정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몽골에게 99년 동안 빼앗겼던 쌍성총간부를 되찾아왔죠. 그런데 이 당시 원나라가 이제 명나라에 의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고, 명이 홍무제, 주원장이 이제 건국자로서 이제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이 주원장 홍무제가 우리나라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명의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좀 이따 쓸게요. 천령 위가 뭐냐면 위는 이 명예 이제 행정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령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그 쌍성 총관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쌍성 총관부 지역을 천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쌍성 총관부 지역에 명예 행정기구인 위를 설치하겠다라고 중국의 신흥왕조 명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쌍성 총관부는 원래 우리가 몽골에게 빼앗기기 전에 우리 영토였죠. 근데 국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낸 명나라가 야, 원래 거기 99년 동안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지? 야, 근데 이제 중국 본토, 중원이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고 중원의 주인이 바로 우리 명이 되었어. 그러니 예전에 원나라가 관리하던 너희 고려의 영토, 이 쌍성 총관부, 바로 우리 명이 다스리겠어. 그 땅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식이 내놓을까요? 내놓지 못하겠죠, 그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원나라 힘이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무력으로 수복해왔는데 명나라가 원나라를 자신들이 내쫓아 버렸으니까 원나라가 관리하던 고려의 옛 땅도 우리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지죠. 이거에 맞서서 이 고려의 조정이 두 개로 이제 양분이 돼요. 양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한 신흥왕조 명나라를 공격해서 이 쌍성 총관부는 물론이거니와 명나라는 지금 신흥왕조이기 때문에 우리 압록강 두만강 위쪽 지역 압록강 두만강 위쪽 지역 여기 만주 일대라고 하죠. 이 만주 땅을 되찾아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원래 쌍성 총관부 지역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원래는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 되고 여기를 명이 차지한 거예요. 명이 차지했는데 이 명이 예전에 원나라가 관리하던 쌍성 총관부 지역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에 대응해서 고려의 어떤 신하가 쌍성 총관부도 당연히 우리 땅 그리고 이 명의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요동 지역이에요. 요동 지역을 공략해서 명의 북쪽 지역으로 오는 것을 차단해버리고 바로 이 땅을 우리 고려가 차지해버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영이 지워볼게요. 명의 천령이 설치 요구에 맞서서 오히려 요동 지역을 정벌하자고 주장을 해요. 요동 지역을 정벌해서 잃어버린 고구려 옛 땅을 되찾자고 주장해요. 실제로 아주 몇만의 군대가 이 조직이 돼가지고 명의 요동 지역을 정벌하러 정벌군이 떠나. 실제로 그래서 이 요동만 정벌을 하면 잃어버린 만주 땅도 다 되찾을 수 있는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었던 사실이 실제로 시행이 돼요. 근데 이 최영의 요동 정벌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영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리고 쌍성 총관부 지역을 수복하면서 고려 조정에 등장한 이성계가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이성계는 이 요동 정벌군이 조직되고 정벌을 떠나는 순간 때까지 최영에게 이건 무리한 전쟁이다. 아무리 저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가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중원을 제패하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버린 강대국인데 우리 고려 말의 상황은 가뜩이나 개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중국과 싸운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이성계예요. 그런데 이 최영이 무리하게 요동 정벌군을 조직하고 이성계에게 출정을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성계도 그래 일단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북으로 떠나서 요동을 정벌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엄청나게 와요.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병사들이 이 추위에 민감해지고 금방 이 추위로 인해 가지고 이 감기도 생기고 역병이 번져요. 그래서 출발해서 아직 명나라 요동 지역에 도착도 못해요. 그래서 도착해서 싸우기도 전에 한 5만 명의 군대가 출병을 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죽거나 탈영을 해버려요. 5만 명 중에 5천 명이 죽거나 탈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성계가 야, 이 싸움은 도저히 안 된다. 나중에 시기를 다시 보더라도 다시 싸우자 라고 군대를 물릴 수 있게 최영에게 물리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이때 최영이 안 된다. 무조건 가라.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계속 가라고 지시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해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해요. 위화도가 어디냐면 여기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데 압록강의 조그마한 섬이 위화도예요. 여기서 군대를 돌려서 최영을 제거해버려요. 최영을 제거해버리고 이성계가 나름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고려의 실권자가 되는 거죠.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이때 이성계를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고려 말에 이제 개혁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 이 이성계를 누가 지지해 주냐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지지해 줘요.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조선의 창업자가 사실상 이성계지만 실상 창업자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죠. 정도전. 이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지를 해줘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또 누가 있냐면 정몽주도 이 위화도 회군을 적극 지지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고려 말에 썩은 이제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막 노력을 하는데 이때 정도전은 고려라는 틀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새롭게 나라를 만들자라고 새로운 왕조 개창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때 정몽주는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전과 정몽주가 싸움을 벌이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누가? 그렇죠. 이방원이가 이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해가지고 단신가 이렇게 주고받아서 정몽주가 난 죽어도 고려의 신하가 되겠다 라고 이 설득이 안 되니까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정도전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된 거죠. 이 조선 건국하게 될 때 이 조선이란 나라 이름 누가 정해줬다고 했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바로 명나라가 정해줬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성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동쪽의 나라 한반도에서 고려라는 나라 대신에 새로운 왕조가 개청되었습니다. 이름 좀 정해주십시오. 우리 중국, 너희 명나라의 신하 국가를 자처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조공품을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를 책봉,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 관계가 바로 조공책봉 관계예요. 조공책봉 관계.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나타났던 새로운 왕조가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이 이 과정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건국되고 영락제에 이르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제가 개창되는 과정이었다. 자, 잠깐 끊고 그러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명이 원나라를 쫓아냈을 당시에 그 당시 북으로 쫓겨난 몽골은 이 오이라트 타타르라고 하는 주요 부족들이 있었고 이들이 여전히 강성함을 유지하면서 누구를 괴롭혔다? 예, 중국을 괴롭혔다는 이야기와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로 이 변화되는 시기라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일본사도 공부한 지가 꽤 됐죠. 네. 한번 선생님이 일본사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조몬 문화, 그리고 도레인들에 의해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가 전래되었던 야요이 문화,
그리고 일본 나름 최초의 정권이라고 하는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의 특징은 아주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죠. 큰 무덤의 이름이 앞은 네모나고 뒤는 동그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쇼도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스카 시대라는 것이 개창이 되었고, 이 아스카 시대 때 삼국으로부터 다양한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꽃피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했어요. 이때 가야 토기가 일본에 전파되어서 만들어진 토기가 스에키 토기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 즈음에 중국은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수에서 당나라로. 그래서 이때 당나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온 유학생들, 얘네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 해요. 당나라로 건너가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도당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일대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이 645년에 일어났던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요. 다이카 개신. 이 다이카 개신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천황, 일본 말로는 이제 덴노라고 하죠. 천황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외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일본이라는 명칭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 당나라처럼 율령도 반포하기 시작했어요. 율령도. 이때 반포한 율령이 다이호 율령이라고 해요. 다이호 율령. 그리고 일본의 역사책인 일본서기, 니온시키라고 하는데, 일본서기라는 역사책도 편찬되고 수도를 또 옮기게 되죠. 수도를 나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요 시대를 나라시대라고 해요. 나라시대 때는 유명한 수도 성이 있다고 했죠. 어느 성을 모방한? 당나라의 장안성,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라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도로 옮기는 것이 헤이안 시대라고 했죠. 헤이안 시대. 이때 그 전에 나라 시대의 수도는 헤이조쿄라면 헤이안 시대의 수도는 헤이안쿄라고 했어요. 헤이안쿄. 그리고 헤이안쿄 이제 후기 시대, 헤이안 시대 말기 시대, 후기 시대 때 들어서는 지방에 이 영주라고 하는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찬 무사 계급들, 뭐라 불렀죠? 사무라이 계층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넓은 토지를 관리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을 나름 수탈하기 시작하는 요 시기가 와요. 헤이안 시기 말기 시절 때 이런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또 무사 계급들을 고용한 이런 영주들을 뭐라 부르냐면 다이묘라 불러요. 다이묘라 불러요. 이 다이묘 세력들이 힘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헤이안 시절 말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무사들을 거느린 이 다이묘들끼리 이 갈등, 대립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 싸움에서 이긴 거대한 이제 소규모 영주들을 거느린 이 더 큰 영주가 있겠죠. 이 영주가 일본의 실권을 차지하게 되고, 일본의 원래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천황, 덴노라고 불리는 이 천황은 실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천황이 다스리는 이 국가이지만 실권은 여러 소규모 영주들의 이 최고 정점에 있었던 쇼군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냥 장군이에요. 이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차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 막부 정치라고 해요. 그 막부 정치의 시작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라고 했어요. 가마쿠라 막부. 이 가마쿠라 막부는 지난 시간 혹은 여러분들 이제 노트 필기에 쓰여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1192년부터 1336년까지의 시기를 가마쿠라 막부 시기라고 해요. 혹은 1333년이라고 표현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천황, 덴노는 실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쇼군, 각 지방의 영지와 대규모 토지와
무사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 다이묘라 불렀고, 그 다이묘는 좀 더 큰 다이묘의 신하와 주종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이묘는 좀 더 큰 다이묘에게 또 주종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본의 세력 판도를 보면 조그만 어느 정도 소규모 토지와 소규모의 무사단을 거느리고 있는 소규모 다이묘가 있고,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다이묘,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다이묘 해가지고 이 다이묘 세력들이 다이묘들을 전부 다 이제 서양 말로는 기사, 또 일본 말로는 무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이묘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을 바로 쇼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황 대신에 실권을 차지하는 정치가 바로 이 막부 정치라고 했는데, 요 시절 때 일본이 큰 위기를 겪었다고 했죠. 바로 이 시절 때 쿠빌라이 칸이 고려를 대동해서 우리 고려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인 여몽연합군을 조직했다고 했죠. 이 여몽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온다? 바로 이 가마쿠라 막부의 일본에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두 차례에 의한 여몽연합군의 이 원정대가 일본 원정을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일본이 잘 싸워서 아니면 일본이 운이 좋아서? 그렇죠. 일본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두 차례 원정 때 전부 다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여몽연합군이 거의 몰살되다시피 해요. 근데 이 사건이 계기로 돼가지고 일본을 지키는 신이 있고, 또 이 신이 우리 일본을 지켜준다는, 우리는 신의 국가다라고 하는 신국의식, 다시 말해서 일본 민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여몽연합군을 격퇴한 이 시점부터 일본이라는 민족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결국엔 쇠퇴하게 돼요. 여몽연합군의 두 차례 원정을 본인들의 실력이든 운이든 그건 상관없이 격퇴를 하긴 했는데, 이 격퇴 이후에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왜 쇠퇴하냐면 전쟁에 참여한 다이묘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그 정점에 있던 쇼군이 전쟁에 참여한 다이묘들에게 농공행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공행상. 농공행상이 뭐냐면 공이 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공이 작은 사람들은 그보다 작은 상을 주고, 이 전쟁에 참여한 공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야. 토지가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다시 나눠줘야 되겠죠. 더 쉽게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3학년 6반의 쇼군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이 소규모의 다이묘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여러 다이묘들을 이끌고 3학년 7반과 싸운 거야. 또 3학년 7반을 격퇴시켰어. 그러면 3학년 7반이라는 영토를 얻었죠. 그러면 우리 반 학급 구성원들, 우리 반 다이묘들에게 그 공에 따라서 3학년 7반의 토지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상 이 중세의 유럽의 서양 기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 일본처럼 이 누층적인 구조가 피라미드 누층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기사단이 형성이 되면 어느 한 지역을 정벌한 다음에 이 정복지를 그 공에 따라서 막 나눠 가져요.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쇼군을 정점으로 한 이 다이묘들이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여몽연합군을 격퇴해서 이겼어요.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뭔가 상이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전쟁은 일본이 어디를 정벌한 게 아니잖아요. 쳐들어온 적을 격퇴한 것 뿐이잖아요. 그럼 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줄 상이 없죠.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이 다이묘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나의 어마어마한 이제 그 무사단을 이끌고 이 일본을 위해서 싸웠는데, 일본이 아니지, 막부를 위해서 싸웠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결국에 이 여몽연합군을 격퇴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불만을 품은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 반란의 과정에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막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막부가 바로 무로마치 막부라고 해요. 무로마치 막부라고 해요. 여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나 무로마치나 전부 다 지명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가마쿠라는 지금의 일본 수도 도쿄 근처에 있는 거고, 무로마치는 예전에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 근처에 있는 거예요. 교토 근처. 그러면 덴노, 천황은 어딨냐? 천황은 나라 시대 이후 해안 시대에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교토에 머무르고 있어요. 교토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근데 그럼 가마쿠라 막부 시절 때는 천황은 교토에 있었고 막부는 도쿄 근처에 있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무로마치 막부 시절 때는 이때 막부와 이 천황이 전부 다 교토 근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 무로마치 막부를 연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무로마치 막부의 연도도 알 필요가 있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상이 도중에 끊겼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를 대신해서 새로운 막부가 등장하는데, 그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라는 거예요. 무로마치 막부. 계속해서 천황은 실권이 없는 상태이고, 다이묘들의 최정점에 있었던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실권을 차지하는 시대가 또다시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쇼군의 자리만, 쇼군의 혈통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연도를 한번 또 표시해보면 1336년부터 1477년까지의 시대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미나모토노 요리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열었다면, 이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열어요. 참 우리말이 아니고 이 일본어이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카가보다는 다카우지라는 말 중심으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다카우지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이제 쇼군 나름의 왕조가, 쇼군 뭐 왕조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나름의 새로운 쇼군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기존에 힘이 없었던 이 덴노라고 부르는 천황 있죠, 그죠? 얘네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의 주인은 천황이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서 내 밑에 신하격인 이 무사에 해당되는 이 장군놈들이, 군인놈들이 내 실권을 다 뺏어간 거야. 그래서 새로운 막부가 출현을 하게 되자 이에 반발해서 천황이 저놈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는 다이묘들을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세력이 지금 두 개파로 다시 쪼개지게 돼요. 새로운 막부가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새로운 막부 중심으로 이 정치가 이어지는 듯 했지만, 그 전부터 실권이 없어서 허수아비 역할을 했던 천황이 막부의 주인이 바뀌는 이 혼란을 틈을 타가지고 전국에 요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반대되는 이 다이묘들을 불러서 얘를 쫓아내버리자고 새로운 파를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다이묘들과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비롯한 다이묘들이 이 일본 천황의 패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천황 중심의 다이묘들이 일본 영토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쇼군 세력들이 일본의 북쪽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 시절을 일본의 남북조 시절이라고 하는, 남북조. 요 시기가 언제까지 갔냐면 1336년부터 1392년까지 한 60년 동안 일본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분열의 시기를 겪어요. 남북조 시대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우리 통일신라와 발해로 쪼개졌었던 것처럼. 그래서 1392년, 이 연도도 좀 익숙해요. 언제냐면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당시에 우리는 고려라는 나라 대신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개창이 되고, 일본은 참 외우기 좀 쉽게도 남북조 시대가 1392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개창될 때 일본도 이 막부와 천황파가 싸움이 종료가 돼요. 자, 누가 이겼냐? 이 천황파가 져요. 여전히 또 막부가 실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대 쇼군이에요. 이 무로마치 막부의 1대 쇼군인데, 이 쇼군의 자리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국왕처럼 중국의 황제처럼 세습이 되듯이.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 누구냐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종식시키게 돼요.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요. 그리고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또 무엇을 하냐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국왕으로 책봉이 돼요. 책봉이라는 말 또 나왔죠. 그죠? 우리 명이 만든 그 조공책봉 명중심의 국제질서, 그 명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에 누구도 편입됐다고 했죠? 이성계의 조선도 편입됐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때 아시카가 요시미스, 남북조 시대를 분열을 종식시킨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도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명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일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의 정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때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도 누구로부터? 바로 명으로부터 국왕으로 책봉이 돼요. 조금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 원래 국왕이라고 하면 그 국가, 그 왕조의 최고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데, 원래 실제 형식상으로 일본의 최고 우두머리는 천황이에요. 요때 천황파와 이 쇼군파가 싸워가지고 천황파가 졌다 하더라도 천황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천황을 세워버려요. 물론 그 천황도 허수아비가 되겠죠.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새로운 쇼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이 허수아비 천황은 있었어요. 근데 그 천황은 천황이고,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 이 쇼군이 실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 쇼군을 국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국왕으로 책봉시키고, 이때 일본이 다시 중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되게 이르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로 일본도 들어왔다고 했죠? 그전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언제 안 들어갔냐면, 또 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헤이안 시대 때 뭘 폐지했다고 썼는데, 중국에 파견했던 사절단 견당사를 폐지했다고 했죠? 이 견당사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이 중국과의 교류가 없었어요. 없었고, 이때 다시 중국의 조공책봉 이 질서에 편입되게 이르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죠? 어쨌든 요 시기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조공책봉 관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명중심,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이 재편되었다. 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 중심의? 중국 명나라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강화되었다. 중국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조선, 새로운 나라 조선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새로운 막부 정권도 중국 중심의 질서로 편입되게 이르잖아요. 그죠? 자, 이 무로마치 막부의 후기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그셔야 돼요. 선을 하나 더 그시고,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베트남 이야기해야 되죠. 베트남은 몽골의 원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왔다고 했죠. 이때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왔을 때 이 원나라의 세 차례 침입을 격퇴한 베트남의 국민 영웅 누구 있다 그랬죠? 예, 쩐 홍다오라고 했어요. 아니, 홍다오가 아니라 쩐 흥다오. 쩐 흥다오라고 하는 베트남 역사의 국민 영웅이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이순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다고 했죠. 그 쩐 흥다오가 있었던 왕조 시절이 쩐 왕조였죠. 쩐 왕조. 이 쩐 왕조도 이 어렵게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이 침략을 막아내고 난 다음에 이 쩐 왕조도 상당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다가 중국 명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누구? 이 영락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선생님은 이 필기를 다시 선을 긋고 필기를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선을 긋고 베트남 지역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그냥 거버리고 베트남 이야기를 할게요. 베트남에 원래 어떤 왕조가 있었다? 쩐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쩐 왕조.
쩐 왕조. 이 쩐 왕조가 1225년부터 1400년까지. 저 이거 다시 새로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필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의 3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활약했다? 쩐 흥다오의 활약으로 이 베트남 역사, 왕조를 지킬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베트남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 대월사기, 그리고 베트남 고유의 문자인 찐원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1400년에 쩐 왕조가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럼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냐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바로 명나라.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영락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명나라 영락제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요 시기에. 베트남 역사는 여기까지만 쓰면 다 끝이에요. 명의 영락제 지배를 다시 한 2, 30년 정도 받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은 다시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순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은 중국의 유목 왕조였던 몽골이 세운 원나라를 몰아낸 명이라는 중국 한족 왕조가 세워졌을 당시에 한국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었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라고 새로운 쇼군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은 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명 중심의,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다시 말해서 조공 책봉 질서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